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IT 건설 기초역학 12주차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12주차가 시작이 됐고요. 예, 이제 3주 정도 온라인 강의가 진행이 되면 이제 기말고사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에 공지했던 대로 기말고사는 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해서 치룰 예정이고요. 네, 지금 현재 그 기말고사를 볼 수 있는 강의실과 그 시간을 지금 공대 행정실을 주축으로 해서 지금 그 조율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시험 시간하고 장소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원래 강의실로 배정이 됐었던 그 강의실은 그 몇 호실이었죠? 예, 2호관 지하에 있는 2018호인데 예, 그 강의실이 좀 작은 강의실이라서 여러분들이 모두 들어가서 시험 보기에는 그 안전한 거리 확보가 어려워서 아마도 대형 강의실로 이동을 하거나 혹은 다른 강의실을 하나 더 섭외를 해서 예, 두 반으로 나눠 가지고 시험을 치를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공대행정실에서 잘 조율을 하고 있으니까 예, 결정이 되면 시험 시간 날짜와 시간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하고요. 예, 뭐 시험 범위는 배운 데까지가 될 것이고 우리 5장 분포력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 예, 비편 여러분들 교재라고 보면 특별 주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까지 전단력 선도와 모멘트 선도 그리는 것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케이블 부분은 우리 진행을 안 할 거고요. 예, 그쪽 부분은 지금 정역학 부분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이라서 예, 그 케이블 부분부터 뒤에 마찰력 6장, 7장은 다루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남은 2, 3주 동안 예, 강의 열심히 듣고 제가 내주는 숙제 열심히 잘 하게 되면 기말고사 보는 데 있어서 문제는 전혀 없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잘 따라와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5장 시작을 할 건데요. 오늘 분포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포력 말 그대로 영어로 하면 distributed load라고 해서 distributed load 혹은 force라고 해서 분포해서 작용하는 힘을 얘기를 하겠죠. 예, 우리가 이때까지 다뤘던 힘들은 우리 뭐 앞에서 합력, 그 다음에 평형을 다룰 때 늘 나왔던 힘, 자유물체도 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렸던 그 힘들은 다 집중력이었어요. 집중하중 혹은 집중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살표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어떠한 한 점에 힘이 이쪽 방향으로 이 점을 향해서 작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집중해서 작용하는 힘이다. 그래서 집중력 혹은 집중하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집중력, 집중하중에 대해서만 다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힘들은 이 엄밀히 얘기하면 이러한 집중력은 없습니다. 다 분포력이에요. 지금 5장에서 배우고자 하는 분포력만 작용을 합니다. 분포력이라는 것은 이러한 집중하중이 모여서 어떠한 선이나 면적이나 최적에 동시에 작용하는 이러한 힘들을 분포력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이 영역에 분포돼서 작용하는 힘이다. 그래서 분포력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책에도 나온 대로 엄밀하게 말하면 집중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어떤 물체에 기계적으로 가한 모든 외력은 아무리 작더라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그 접촉한 면적에는 그 접촉한 부분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하나의 점으로 표현이 안 되고 그 점도 확대해 보면 이렇게 하나의 면적으로 표현이 돼요. 면적에 분포에서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힘은 다 분포력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 예제도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타이어, 타이어와 지면이 이렇게 닿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했었죠. 이렇게 딱 접하고 접점에서 수직력이 이렇게 집중하중으로 작용한다라고 배웠었죠. 근데 여기도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접한 쪽은 이렇게 이쪽이 하나의 면적으로 분포에서 작용하는 힘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볼베어링의 강구와 레이스 사이의 접촉, 여기도 타이어 같은 경우는 쫙 눌려가지고 이렇게 면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강구 같은 경우는 변형도 안 생기죠. 그냥 하나의 점에서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아주 확대해가지고 보면 이와 같이 이렇게 분포력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트러스 부재와 핀, 무조건 여기 압축력이다 그러면 이쪽 집중력으로 표현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확대해서 살펴보면 이 부재 전체에 이 압축력이 분포해서 작용하고요. 이 핀에도 마찬가지예요. 핀과 이 트러스 부재에 맞닿아 있는 부분 있죠. 이 맞닿아 있는 부분은 이렇게 맞닿아 있는 이 전체의 힘이 분포돼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힘은 집중력이 아닌 분포력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우리는 그 분포력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 혹은 다음 시간까지 진행을 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분포력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우리는 이 분포력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분포력을 집중력으로 가정해서 이 집중력으로 환산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떠한 면에 이 분포에서 힘이 이렇게 분포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일정 거리 L 위치에서. 그러면 요 분포력을 우리는 뭘로 환산한다고요? 저 L이라는 거리에서 하나의 얘랑 등가라는 말은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는 어떠한 하나의 집중력으로, 자, 이게 뭐라고 하면 집중력 F로 바꿔가지고 환산하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얘와 얘가 이 분포력과 이 집중력이 동일한 효과를 그 강체에 발휘하는 수 있도록 이렇게 집중력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왜 이렇게 집중력으로 환산을 할까요? 이렇게 집중력으로 환산을 해야 우리가 계산하기가 좀 더 편리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해석했던 그러한 방법을 적용시키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뤄본 것보다 훨씬 복잡한 그러한 해석을 하게 될 텐데 그때도 이 분포력을 집중력으로 다 환산을 하게 되면 좀 더 자유물체도도 심플하게 바뀌고 해석도 상당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분포력의 구분은 이렇게 ABC처럼 선분포, 면적분포, 최적분포로 구분할 수 있어요. 선분포의 대표적인 예는 이렇게 케이블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장교나 현수교 같은 케이블, 교량 같은 데 걸려있는 이러한 케이블이죠. 자, 케이블이 지금 당겨서 어디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 장력에 의해서 얘가 딱 걸려 있고요. 이 케이블에는 또 그 스스로의 무게가 있죠. 케이블 스스로의 무게. 그 무게는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죠?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죠. 근데 이 케이블 전 길이에 걸쳐 가지고 이 중력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힘이 이렇게 아랫방향,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힘이 지지 케이블, 요 케이블의 연속 수직 하중과 같이 선에 따라서 분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떤 특정 선을 따라서 분포하는 이러한 분포를, 힘의 분포를 우리는 선분포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러한 선분포의 힘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단위 길이당 힘이다 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뉴턴 퍼 미터 혹은 파운드 퍼 피트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 SI 단위를 주로 쓰니까 이 뉴턴 퍼 미터 혹은 킬로 뉴턴 퍼 미터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로 표현을 합니다. 선분포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면적 분포가 있어요. 면적 분포는 예를 든 그림이 뭐냐면 이러한 댐이 있을 때 이러한 지금 옆에 물이 있고요. 댐이 지금 물을 가둬두고 있죠. 그러면 수압에 의해서 댐이 힘을 받습니다. 깊이에 따라서 수압의 크기는 점점 커질 거고요. 이렇게 삼각형. 여러분들 육체역학 시간에도 배우게 될 텐데 배우고 있나요? 이렇게 해서 앞에서 보면 이거를 평면으로 가져와 보면 여기 댐이 있으면 물이 이렇게 물에 의한 수압은 물의 그 깊이에 1차원으로 비례해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의 수심 요거를 H라 그러면 요 H에 비례해서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요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분포를 그리게 되고 지금 평면 상태니까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선분포로 보이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입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쪽 요 깊이 방향으로는 동일한 분포를 계속 가지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왼쪽에 있는 요 그림과 같이 가로 방향으로는 동일하고 이 수직 방향으로는 이렇게 선 점점 증가하는 이런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 힘을 받는 부분은 이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어떠한 면에 작용하는 힘의 분포를 우리는 면적 분포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든 것처럼 힘이 댐에 작용하는 정수압과 같이 면적에 걸쳐서 분포하는 힘을 우리 면적 분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면적 분포되는 힘은 우리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으로 표현해서 응력 혹은 압력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다. 그래서 뉴턴 퍼 미터 제곱,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 킬로 뉴턴 퍼 미터 제곱 이런 식으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그 면적 분포의 크기, 강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면적 분포 작용하는 힘이 고체에 작용한다. 고체에서 작용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여기 있는 것처럼 응력,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유체력이 작용을 할 때는 이 물의 힘이라든가 공기의 힘이 단위 면적당 작용을 하면 우리는 압력, 프레셔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공기 중의 압력, 기압이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 기압은 공기 중의 압력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정수 앞에서 물의 압력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응력이라는 표현, 스트레스라는 표현은 조금 생소할 텐데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이 스트레스라는 개념을 다루게 될 겁니다. 다음 학기부터. 다음 학기에 그 역학 과목인 그 재료역학 부분을 과목명이 아마 응용역학 혹은 구조 해석이라는 과목명으로 아마 개설이 될 텐데
예, 그 과목은 꼭 무조건 들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그때 다루는 내용은 주로 이 응력을 가지고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물체에 어떠한 힘이 작용을 하잖아요. 힘이 작용을 하면 그 힘을 이 물체가 받아서 어떻게 이 물체가 반응을 하고 변화가 생기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해석을 하냐면 얘네들을 각각의 미소 요소를 다 떼와요. 그래서 딱 요 미소 요소에 작용하는 그 강도로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뭐냐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결국 스트레스, 응력 개념으로 다루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정력학 시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다루는 학문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이 힘이 어떠한 물체, 특히 우리는 여기서는 강체만 다루죠. 변형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강체에 작용을 했을 때 이 강체가 받는 힘의 크기와 방향, 그래서 그 힘을 구하고, 그리고 평형상세일 때 어떻게 힘의 분포가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 물체는 어떠한 힘을 받는지, 그리고 이 물체가 어떠한 이 보라고 한다면 이 뒤에서 계속 배울 거예요. 이 길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전단력과 휨 모멘트 분포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작용을 해서 이 우리가 관심 있는 이 부재의 그 힘이 어떻게 분포돼서 나타나는지를 배우게 될 거고요. 이번 학기까지요. 그 다음에 다음 학기에 여러분들이 배울 것은 이제 이 내부에 아까 작용하는 어떤 힘으로 표현이 됐다 그랬죠? 예, 그 힘을 이제 응력 단위로 바꿔서 이 모든 요소에 어떠한 스트레스, 응력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다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 분석을 해서 그 응력 중에서 가장 큰 응력 있잖아요. 그 가장 큰 응력을 분석해내서 그 응력보다 더 큰 강도를 가지고 있는 재료를 선택해야지만 이 부재는 파괴가 안 되고 잘 저항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최대 응력을 찾아내가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개념이 이제 이 응력 개념이에요. 스트레스 개념. 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역학 부분, 유체 역학을 제외하고는 다 우리는 고체를 대상으로 고체에 작용하는 힘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응력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면적의 분포에서 작용하는 힘, 이것을 우리는 면적 분포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라고 해서 이렇게 면적의 제곱분의 힘, 단위 면적, 길이의 제곱분의 힘, 면적 단위 분의 힘 단위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응력을 다룰 때 앞으로 역학 부분에서 어떠한 응력 혹은 강도, 재료의 어떠한 강도를 얘기를 할 때는 요 단위를 가장 많이 써요.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이라고 해서 얘를 바꾸면 메가파스칼 단위가 나옵니다. 메가는 뭐였죠? 10의 6승 단위였죠? 파스칼은 뭐냐면 뉴턴 퍼 미터의 단위가 파스칼이에요. 뉴턴 퍼 미터 제곱. 단위 그러니까 1m 1m인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1뉴턴의 힘을 우리는 파스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파스칼. 자, 그래서 기압이나 보통 기압을 얘기를 할 때는 그 강도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보통 파스칼 단위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우리 고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얘기할 때는 요 메가파스칼을 많이 씁니다.
메가파스칼 혹은 기가파스칼을 많이 써요. 예, 어쨌든 그것은 뒤에 가서 다음 학기부터 계속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10의 6승 해준 10의 6승이면 100만 배죠? 예, 100만 배 해당되는 강도를 얘기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 우리 철근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철근 여러분들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콘크리트를 보강해주는 그 철근의 항복 강도, 예, 강도가 보통 400메가파스칼 정도 돼요. 강도가 400메가파스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최대 요 강도까지 저항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커지면, 외부에서 작용하는 응력이 이거보다 더 커지면 그 철근은 끊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파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응력 혹은 강도를 나타내는 메가파스칼 단위는 아까 얘기했듯이 파스칼의 10의 6승 배구, 거기에 또 400배에 해당하는 강도에 저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그래서 면적 분포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최적 분포입니다. 최적 분포는 앞에서 A, B 해봐서 다 알겠지만 당연히 어떠한 물체의 전체에 작용하는 그 체력, 바디포스에 작용하는 힘을 얘기를 하겠죠. 예를 들면 중력, 무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피의 단위 부피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다. 그래서 분모에는 길이의 3승 단위로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최적 분포는 이렇게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혹은 무게의 강도는 비중량, 이거는 밀도고 이거는 중력과 속도라고 해서 밀도 곱하기 중력과 속도인 이 비중량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중력의 강도는. 그러니까 이 비중량은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무게, mg가 무게가 되죠?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예, 그것을 해당 면적으로 나눈 겁니다. 자, 면적이 아니고 해당 부피로 나눈 거죠.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은 뭐죠? 이게 밀도죠. 로. 그래서 로지 해가지고 비 밀도 곱하기 중력과 속도라고 해서 비중량으로 중력의 강도를 표현합니다. 최적 분포의 강도. 그리고 단위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최적 분포, 면적 분포, 선 분포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예, 그러면 이제 A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질량 중심과 도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질량 중심, 도심, 이것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 그대로 질량 중심이라는 것은 그 물체의 질량이 이렇게 분포를 할 거 아니에요. 이 물체 전체에, 어떠한 물체 전체에 지금 이거를 미소 요소로 다 나눠보면 각각 위치에서 다 중력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해서 이 중력에 합력이 작용하는 작용점, 위치를 우리는 질량 중심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럼 도심은 면적 중심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2차원으로 봤을 때, 자, 이러한 물체에 힘이 작용을 하고 있을 때 그 물체의 중심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면적의 중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질량 중심과 도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질량 중심과 도심을 알아봐야 되느냐?
예,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분포력을 집중력으로 환산하는 작업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도심의 위치 혹은 질량 중심의 위치를 알고 있어야 우리는 그 분포력을 집중력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중력이 작용하는 그 위치가 바로 이 질량 중심 혹은 도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량 중심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자, 중력 중심 G의 위치를 구하는 계력적인 방법이 먼저 나옵니다. 예, 이러한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의 질량 중심 혹은 중력 중심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먼저 요를 매달아 봐요. 실에다가 이 물체를 매달아 봅니다. 매달아 보면 항상 이 물체의 중력 방향은 수직 방향이죠. 예, 지구 중심 방향이라서 요 아랫 방향이고요. 그래서 요 아랫 방향이기 때문에 요 실로 매달았을 때 이 실에서부터 예, 정확하게 이 수직 방향으로 선을 한번 꺼봐요. 그리고 A점 말고 B점에다가 또 한번 또 매달아 봅니다. 또 매달아 보면 여기에 회전해서 이렇게 매달려 있겠죠. 이 상태에서도 이 요 케이블의 수직 연장 방향으로 이렇게 연장을 시켜 볼게요. 자, 그리고 C점에서도 연장을 시켜 볼 거고요. C점에 매달아서 이렇게 연장을 시켜 볼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직선, 그리고 이 직선은 어떠한 한 점에서 만날 겁니다. 그 만나는 점이 바로 질량 중심, 중력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중력 중심을 찾아줄 수가 있어요. 이 물체에. 왜냐하면 그 중력 중심에서는 항상 이 물체를 어디인가에 매달았을 때 그 매달린 그 끈에서부터 이 지구 중심까지 연장된 이 방향은 항상 질량 중심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매달던 여기에 분포에서 최적 분포로 작용하는 그 힘의 총합을 우리가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도록 이렇게 집중력으로 환산을 하면 이 질량 중심의 위치에서 이렇게 하나의 집중력으로 작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소 요소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합은 이 힘의 합과 같을 거고요. 그리고 어떠한 특정 점에서 이 모든 요소들이 에 대한 무게, 미소 무게에 대한 회전하는 능력, 그게 뭐죠? 모멘트죠. 그 모멘트 값들의 총합은 요 힘이 어떠한 특정 점에서 작용하는 이 합력, 이 어떤 점에서 작용하는 모멘트의 합과 같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모멘트 정리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포력을 이렇게 하나의 집중력으로 바꿔서 이 집중력이 작용하는 작용점과 그 크기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략적으로 중량 중심을 찾아주기 위해서, 중력 중심을 찾아주기 위해서 두세 번 매달아서 그 연장선을 꺼서 만나는 점으로 찾아준 건데, 이제 앞으로는 실제 계산을 통해서 정확한 그 중심의 위치를 찾아주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중력 중심과 질량 중심을 질량 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이제 수학적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예, 그 수학적 방법은 모멘트 원리를 적용해서 그 위치를 결정을 합니다. 자, 모멘트 원리 다 기억나시죠? 예,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져와서 보면 모멘트 정리라는 것은 자, F1 어떠한 강체에 F1, F2, F3라는 세 가지 힘이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얘를
하나의 점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었죠. F1도 5점으로 가져오고 F2도 가져오고 F3도 가져오고, 그러면 가져올 때 발생되는 모멘트가 추가가 되고요. F2도 마찬가지로 모멘트 추가되고 F3도 모멘트 추가되고, 이렇게 바뀌어서 나타낼 건데, 이거랑 이거랑 동일한 효과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합력으로 표현합니다. 이 세 가지의 힘의 합력, 그 다음에 이 모멘트, 세 가지 모멘트의 합. 그래서 단일 힘과 우력 모멘트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얘랑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힘으로 또 표현이 됐었죠. 예. 5점에서 일정 거리만큼 떨어지면 이 모멘트와 또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 일정 거리만큼 D만큼 떨어뜨려서 하나의 힘으로 표현했습니다. 결국 이게 최종적인 합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F1, F2, F3의 합력을 이런 식으로 가져왔었죠. 자, 그럼 모멘트 원리는 뭐였습니까? 이 5점을 기준으로 작용하는 F1에 의한 모멘트, F2에 의한 모멘트, F3에 의한 모멘트의 총합은 요 합력 R에 의해서 발생되는 모멘트하고 같다 라는 게 모멘트 정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합력의 크기는 이 세 힘의 크기의 합하고 같고요. 요 세 개의 합력의 크기하고 같고요. 그 모멘트 효과도 각각의 모멘트의 총합이 이 합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모멘트하고 동일하다라는 게 모멘트 정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 중력 중심, 질량 중심, 최적 중심, 이 합력이 작용하는 그 작용점을 찾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모멘트 원리와 동일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분포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힘이, 지금 세 가지 힘밖에 없지만 수도 없이 많은 힘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 수도 없이 작용하는 힘들의 합을 구하고요. 그리고 이 많은 힘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모멘트도 다 더해주는 거. 그게 결국 얘에 의해서 발생되는 모멘트와 같다라는 원리를 이용을 하면 이 합력의 위치, 떨어진 위치, 그리고 작용점을 찾아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멘트 원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 중력 중심, 질량 중심, 그리고 최적의 중심인 도심의 좌표를 구하게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와 같은 강체가 있어요. 그래서 Y축에 대한 모멘트 정리를 써봅니다. 지금 중력, 이 물체의 중력, 지구 중심 방향으로 W만큼 지금 무게가 작용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물체의 무게는 W예요. 이 전체의 무게는 W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무게가 작용하고 있는 그 위치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보면 지금 이와 같은 미소 요소들이 각각이 지금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각각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로 표현하면 이게 바로 분포력이 되는 거죠. 이 분포력을 이 하나의 힘으로 환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소 최종 요소 얘 하나를 가져 떼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얘의 y 방향에 대한 지금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리고 그 힘의 크기는 우리 미소 요소니까 dw라고 써봅시다. 예, dw라는 미소 요소의 중량이 이렇게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을 때, 요 미소 요소에 작용하는 요 dw의 모멘트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모멘트는 그 축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우리 y축에 대해서 요 y축 기준으로 해서 작용하는 모멘트는 요 화살표 방향
얘가 지금 이쪽 방향이죠. 얘하고 y축과 떨어진 수직거리가 얼마예요? 요 x죠. 그래서 dw 곱하기 떨어진 거리 수직거리 x가 바로 이 미소 요소가 y축 기준으로 회전하려는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dw만 요 하나만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모멘트 들어갈 거고 y축 방향으로 기준으로, 얘도 y축 기준으로 들어갈 것이고, 얘도 모든 미소요도들의 y축 중심으로 회전하려는 그 모멘트들을 다 더하면 그 모멘트들의 총합은 요 합력, 이 y축 기준으로 회전하려는 그 모멘트의 크기하고 같다라는 게 모멘트의 원리였죠. 예, 그 원리를 이용을 하면 이 합력이 y축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 거리를 우리는 환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력 중심의 y축 기준으로 떨어져 있는 요 거리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W 곱하기 실제 합력이죠. 중력 곱하기 떨어진 거리 x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얘죠. 얘하고 뭐하고 같아야 된다고요? dw1 미소에서 1이라고 치면 dw1 곱하기 얘가 y축 기준으로 떨어진 수직거리 x1이라고 해봅시다. 더하기 두 번째 미소 요소도 있을 거고요. 세 번째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수도 없이 많겠죠. xn, dwn 그리고 x 무한대까지 갈 수 있죠. 얘네들을 다 더한 게 얘하고 같다. 이게 바로 모멘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은 우리 이렇게 다 더하는 것을 우리 수학적으로 어떻게 배웠죠? 예, 적분이었죠. 미소 요소들의 총합을 우리는 적분이라는 개념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적분 해라. 자, x 미소 요소의 모멘트를 일반화된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얘를 다 더해줘라. 적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같다. 이게 모멘트의 원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합력, 이 작용하는 그 위치는 y축 기준으로 떨어진 위치 x바는 전체 중력의 크기 분의 얘를 이쪽 우측으로 넘긴 거죠. 그 다음에 미소 요소들의 총 모멘트의 합과 같습니다. 그리고 y방향, 요 힘의 이 x축 기준으로 떨어진 거리죠. 예, y바는 w분의 이 미소 요소들의 x축에서 떨어진 거리를 곱한 모멘트의 총합하고 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z방향은 또 똑같이 적용을 하면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그 중력 중심, 질량 중심 혹은 도심이 작용하는 그 위치를 구할 때는 모멘트 원리를 이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 전체의 무게의 크기 총합 곱하기 요거가 떨어진 요 무게가 작용하는 힘까지 떨어진 거리의 곱슨, 요거의 곱슨 뭐하고 같다? 미소 요소에 작용하는 그 힘 곱하기 떨어진 거리의 총합하고 같다라는 단순한 식으로 우리는 그 도심, 중력 중심, 질량 중심의 위치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중력 중심의 좌표를 구했고요.
그때는 요 단위 미소 요소의 무게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린 질량 중심이라고 하면 질량이랑 여긴 중력이고요. 이 중력과 속도가 곱해진 값이고 질량은 중력과 속도가 생략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무게가 아닌 질량 단위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dm, 여기 dw를 dm, w를 m으로만 바꾸면 똑같은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최적 중심, 도심의 좌표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밀도가 균일하지 않을 때는 여기 요 밀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구하지만, 만약에 밀도가 균일하다고 하면 그 도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질량 중심하고 동일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단지 여기 중력 중심과 질량 중심, 그 다음에 최적 중심은 뒤에 오는 요 뭐에 대해서 적분했느냐, 뭐에 대한 총합이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의 총합, 질량의 총합, 요 같은 경우는 도심 같은 경우는 뭐 부피의 총합 혹은 면적의 총합, 뒤에 가서 또 나오지만 선에 대한 총합, 그 길이에 대한 총합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멘트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중량 중심, 중력 중심, 질량 중심, 그 다음에 최적 중심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대칭축을 갖는 물체의 질량 중심은 항상 그 대칭축 위에 그 질량 중심이 존재합니다. 자, 원뿔 같은 경우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선 상에 질량 중심이 있게 되겠고요. 요거를 반 잘라서 봤을 때도 좌우 대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요 대칭 축 위에 질량 중심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쪽 잘랐을 때 대칭이죠. 이쪽으로도 대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축과 이 축이 만나는 그쪽에 질량 중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질량 중심은 대칭축 위에 있다. 그것을 감안을 하시면 질량 중심 찾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겠죠. 자, 앞에서 질량 중심, 최적 중심, 중력 중심 이런 것을 살펴봤는데,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관심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다루는 선에 대한 중심, 면적에 대한 중심, 최적에 대한 중심, 그것을 우리는 도심이라고 하는데, 센트로이드, 이 도심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도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도심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한 중력이라던가 그러한 질량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요. 단지 그 기하학적인 형상만 가지고 고려해서 그 중심을 찾아주는데, 그 기하학적인 중심을 우리는 도심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삼각형의 도심의 위치는 어떻게 구했어요? 밑변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고요? 여기 h라 그러면 3분의 1 h만큼 떨어진 위치에 도심이 있다 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여기가 1대 2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던 그러한 이 삼각형이라는 기하학적인 모양에 대한 중심을 우리는 도심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센트로이드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면적 혹은 선, 어떠한 특정 선 혹은 어떠한 최적에 대한 중심을 찾아나가는, 다시 말해서 도심을 찾아나가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근데 앞에 배웠던 질량 중심, 무게 중심, 중량 중심과 동일한 개념으로
찾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네요. 질량 중심 같은 경우는 우리 전체 질량분의 이 모멘트 원리였죠. 전체 질량 곱하기 그 중심까지의 거리는 그 미소요소들의 거리에다가 질량 중심을 곱한 것을 다 더한 것 같다. 요거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죠. 자, 요거를 단지 요 질량을 뭘로 바꾼 거냐면 선의 도심은 길이로, 면적의 도심은 면적으로, 최적의 도심은 최적으로만 바꿔서 생각을 한 겁니다. 즉, 이 질량, 미소요소의 질량은 이 밀도 있죠? 밀도 곱하기 A에다가 단위, 미소 길이를 곱하면 결국 이게 요것이 되기 때문에 요 A와 밀도가 동일하다고 놓으면 결국 요거나 상관관계는 동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DM을 바로 DL로 바꿀 수 있는 거고, 면적의 도심 같은 경우는 그 두께가 일정하고 밀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DM은 그렇기 때문에 DM을 요 DA로 동일한 상관관계를 통해 가지고 식을 구할 수 있고요. 최적의 도심도 마찬가지예요. DM은 밀도가 동일하다 그러면, 밀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DM을 요 DV로 변환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 도심, 이러한 선이 있다 그러면 이 선의 도심은 모멘트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 전체 길이 곱하기 어떠한 축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요 Y축 기준이라고 해볼게요. Y축 기준으로 해서 이 전체 길이의 어떤 중심까지의 거리를 x바죠. x바에 곱쓴 그 모멘트는 뭐하고 같다고요? 요 미소요소, 요 미소 길이죠. 미소 길이 곱하기 지금 요게 y축과 떨어진 거리 x죠. 그거를 다, 그 모멘트를 다 더한 거하고 같다 라는 겁니다. 자, 면적의 도심은 어떠한 미소 면적 있죠? 미소 면적 곱하기 이 y축과 떨어진 거리, 이 x 한 이 모멘트의 총합은 이 전체 면적을 a라고 하면 이 전체 면적 곱하기 이 도심의 위치가 y축과 떨어진 거리의 곱과 같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의 도심, 면적 도심, 최적 도심은 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지금 뒤에 예제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은 선의 도심, 면적의 도심, 최적의 도심을 직접 구하게 될 거예요. 특히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면적의 도심을 구하는 작업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줘야 돼요? 지금 적분을 풀어야지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적분을 풀고 어떻게 적분식을 세우는지 그것도 바로 뒤에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적분 많이 까먹었으면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우나요? 미분적분학 시간에? 그때 배웠던 게 많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 그 적분에 대한, 가장 많이 쓰는 적분식에 대한 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 486페이지 부록 C에 보면 C.10에 보면 적분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면 그 적분식을 활용을 해서 적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분 요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팁을 또 책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 적분 요소의 차수, 가능하면 고차 요소보다는 1차 미분 요소를 취하도록 하고요. 도형 전체에 대해서 적분을 단일 적분으로 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놨는데 지금 왼쪽 거 같은 경우는 요 미소 요소의 면적을 우리는 L 곱하기 dy
라고 표현을 해서 이렇게 미소 요소를 이런 식으로 끊었어요. 그래서 이 면적들의 총합을 구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하면 계산하기도 편하고 상당히 쉽고요. 만약에 이렇게 미소 요소를 이런 식으로 구했다 그러면 미소 요소의 면적은 dx, dy 이중 적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좋지 않다. 이렇게 단일 적분이 나오도록 미소 요소를 구성을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판이 하나의 면적이 이런 식으로 미소 요소가 이런 식으로 쪼개지면 좋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3차원으로 나와 있어서 3중적분이 필요하네요. 여기 3중적분이 필요한 경우는 좋지 않다. 2중적분, 3중적분 구하기 어려우니까 좋지 않다는 거고, 이렇게 단일적분 하나의 축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분 구간의 연속성이에요. 가능하면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적분이 다 될 수 있도록 미소 요소를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요거 같은 경우요. 왼쪽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미소 요소를 구성을 했어요. 이렇게 구성을 하면 요 밑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자, 그래서 y가 0에서부터 요점까지 y2까지 모두 요 ly식을 이용을 해서 다 적분이 한 번에 가능합니다. 근데 오른쪽 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미소 요소를 세로 방향으로 놨어요. 동일한 도형인데 세로 요소를 이렇게 놓다 보니까, 자, 여기서 여기까지 x1까지는 지금 요 lx라는 식으로 지금 적용이 가능한데, 그래서 lx 곱하기 dx로 면적이 구성되죠. 면적을 계산할 때. 근데 요 다음 부분 x1을 지난 부분은 어떻게 돼요? 면적이 미소 요소가 요만큼이 빠지죠. 얘는 또 요만큼 빠지고. 그래서 그 식이 lx 곱하기 dx에서 얼마만큼 빠진 걸로 식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이 요거에 의한 적분식 하나 더하기 요거 계산하기 위한 적분식 두 가지의 적분을 해서 더해줘야지만 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분을 두 번 해야 되는 경우는 적합하지가 않다. 뭐 가능하긴 한데 조금 계산이 복잡해진다는 얘기고요. 가능하면 이와 같이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분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로 끊어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미분 요소에서 고차항은 제거해라. 자, 우리 미소 요소를 이렇게 끊었어요. 이렇게 끊어서 면적을 계산할 때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 넓이를 구해야 돼요. 그죠? 요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요 넓이부터 구해보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dx 곱하기 요 y dx죠. 면적이 구해지고, 또 추가적으로 더하기 요 이게 뭐라 그러죠? 요 면적을 구해야 돼요. 그죠? 요게 dx고 이게 dy입니다. 얘를 구하려면 요 삼각형에 가까우려면 얘를 또 dx 곱하기 dy 곱하기 또 뭐 삼각형이라고 가정을 하면 미소 요소라서 가정하면 2분의 1 dx dy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얘를 더해야지만 정확한 면적이 나오는데, 자, 이 미소 요소 dx도 상당히 작은 건데 거기에 미소 요소가 한 번 더 곱해졌어요. 이렇게 고차항, 저차항, 미소 요소의 저차항이 고차항으로 바뀌면 안 그래도 작은데 훨씬 더 작아지면 그냥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무시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차항은 날려준다, 제거해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 좌표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에 적절한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각좌표계, 극좌표계. 극좌표계라는 것은 이렇게 세타가 미소 요소가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d 세타가 되고, 그래서 세타가 언제부터 여기서부터 요 각도까지 미소 요소의 각도를 요 세타하고 중복이 되니까 알파라고 해봅시다.
알파라는 각도가 D알파죠. D알파. 그래서 이 얘를 적분을 할 때는 그 알파가 몇 도에서 몇 도까지 0에서 세타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러한 극좌표계로 구성할 수가 있고요. 혹은 이렇게 직각좌표계를 해서 이렇게 X방향 혹은 Y방향으로 미소요소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적합한지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요. 좌표계를 둘 중에 하나 잘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적분을 할 때 미소요소의 좌표는 미분 요소의 도심 좌표를 사용을 한다. 예, 미분 요소의 모멘트를 구할 때 모멘트 길이로서 미분 요소의 도심 좌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x, 그 도심의 x방향 위치는 x를 이용을 해서 y방향 위치는 y, z방향 위치는 z로 구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밑에는 뭐 동일한 얘기가 되어 있고요. 예, 모멘트 길이의 미분 요소의 도심 좌표를 이용을 한다. 그래서 이 모멘트 길이라는 것은 팔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이 미소 요소가 이렇게 있다면 이 y축 기준으로 해서의 이 미소 요소의 모멘트 팔 길이는 이 미소 요소의 중심까지의 거리겠죠. 이 y축 기준으로. 그래서 xc 곱하기 요 면적 해주는 방식으로 구해주게 됩니다. 예, 최적 같은 경우는 그 최적, 요 미소 요소의 최적 중심 xc 곱하기 dv가 되겠죠. 예, 요런 방식으로 팁을 5가지 줬는데 이러한 팁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선의 도심, 면적의 도심, 최적의 도심을 구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심 구하는 예제가 5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적분을 이용을 해서 도심 구하는 작업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도심 구하는 것을 이 적분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나중에도 조금 문제될 게 없고요. 다양한 도형에 대해서도 문제 해결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심 구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가장 쉬운 예제 5.2번부터 하고 마무리를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2번인데 제가 문제를 좀 제대로 풀기 위해서 예, 이렇게 필기가 편한 어플을 가지고 왔고요. 여기에다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 모드로 넘겨보고요. 예, 5.2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5.1번이냐? 어디로 갔어? 예. 예, 이제 제대로 됐죠? 예, 도심 이렇게 예제 5.2번이에요. 높이 h인 삼각형의 밑변에서부터 면적 도심까지의 거리. 여기에 어떠한 여기에 도심이 있다고 해봐요. 여기에 도심이 있다고 하면 이 도심까지의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면적 도심까지의 거리 y바를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x축과 떨어진 이 y축 방향으로의 거리 y바를 구하라는 문제고요. 예, x바는 따로 구하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건 넘어가고 y바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소요소를 어떻게 나누면 되는지 그림에서 주어져 있죠. 그래서 그대로 하면 돼요. 예, 이렇게 하면 적분이 쉬워지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미소요소를 이런 식으로 끊어서 미소요소를 구성을 해서 다 더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모멘트 원리, 도심 구하는 모멘트 원리가 어떻게 됐죠? 예, 저 도형에 지금 y바죠? y바니까 y방향으로만 써줍시다. y방향의 도심 거리 곱하기 이 전체 면적, 지금 면적 도심이죠. 그러니까 전체 면적
그 면적의 모멘트죠, 이게 결국은. 그래서 여기 중심거리 곱하기 모멘트, 거기 면적은 미소요소, 요 미소요소의 요 x축 기준으로 떨어진 거리는 어떻게 돼요? 도심까지 거리, 원래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까지인데, 요 중심 여기까지인데, 여기가 dy가 상당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원래 원칙적으로는 y 더하기 2분의 dy가 떨어진 거리가 되죠, x축 기준으로 해서. 근데 이 2분의 dy는 상당히 작기 때문에 요거를 미세하게 더 쪼개면 얘나 y나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떨어진 거리는 y고요. 그 다음에 y 곱하기 요 면적, 미소요소의 면적을 하면 요 미소요소의 면적에 대한 모멘트가 되죠. 면적은 어떻게 돼요? 요 길이를 x라고 하면 x 곱하기 높이 dy죠. x 곱하기 dy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주라고요? 처음에 10부터 쓰고 넘어가 봅시다. 오! 그림이 사라졌다. 예, 다시 나타났네요. 어렵네, 어려워. 그냥 끄고 다시 쓸게요. 지우다가 또 그림 날라가겠다. 예, 전체 면적의 중심까지의 거리 y바 곱하기 면적은 적분식으로 표현됐죠. 예. 미소요소의 그 기준 축까지의 거리, 수직거리 곱하기 미소요소의 면적을 적분하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우변을 먼저 풀어볼게요. 자, 적분 그대로 오고, 요 yc, 요 미소요소의 중심까지 거리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y라 그랬죠. 그 다음에 da는 요 x 곱하기 dy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 부분도 더해줘야 되지만, 요 부분은 아까 이 창으로 넘어가는 것서 고창으로 넘어가서 그냥 무시해줘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히 직사각형으로 생각해서 x 곱하기 dy입니다. x dy가 바로 da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우린 지금 dy니까 y에 대한 적분인데 x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x도 y에 관련된 식으로 변환을 시켜줘야겠죠. 어떻게 변환을 시키냐면 지금 요 삼각형의 비례식으로 구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삼각형 b 대 h는 밑변 대 높이의 b는 요 달물고운 삼각형이죠. 요 삼각형의 밑변은 x, 그리고 높이는 h에서 요 높이는 h에서 y만큼 뺀 거죠. 자, 그러면 x를 y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는 h분의 b 곱하기 h-y로 표현되죠. 그래서 이 식은 y 곱하기 h분의 b h-y dy로 바뀌고요. 자, h분의 b라는 것은 개수니까 밖으로 빼줄 수 있죠. h분의 b고, 다시 적분 y h-y의 제곱 dy로 바뀌고요. 그리고 적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합니까? 미소요소를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가죠. 결국 y가 0에서부터 어디까지? h까지 가는 겁니다. y가 0에서부터 h까지 적분을 해줘라. 그러면 h분의 b, 우리 적분식 구할 수 있죠. y의 1차니까 1승이니까 1 더하기 1 2분의 1 y의 제곱 h 살려있고요. 개수 빼기 2승이니까 2 더하기 1 해서 3분의 1 y의 3승 0에서부터 h까지 h분의 b 2분의 h를 대입하면 h의 3승 빼기 여기 3분의 h의 3승 0 대입하면 다 0이고요.
그럼 h분의 b 곱하기 요 계산하면 6분의 h의 3승이죠. 그래서 결국 6분의 bh의 3승이 우변으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 y바죠. 그러니까 a를 넘겨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y바, 이 도심의 y축 위치는 y방향 위치는 a분의 1에 6분의 bh의 3승이죠. 자, 요 전체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bh 2분의 bh죠. 그럼 bh분의 2가 되고 6분의 bh의 3승 해주면 2, 3은 6. 여기 제곱이죠, 그렇죠? 제곱, 이 제곱이니까 1승 제곱. 그래서 답은 3분의 h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도심의 위치는 우리가 알고 있던 전체 높이의 이 삼각형의 도심은 3분의 1 위치에 있다 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모멘트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 면적의 도심 위치를 실제 구하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값과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식입니다. 도심에 떨어진 거리 곱하기 그 면적은, 전체 면적은 그 미소요소의 면적 곱하기 그 미소요소의 떨어진 거리의 총합과 같다. 예, 모멘트 원리하고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 식을 써주고 요 미소요소를 그림으로 잘 표현한 다음에 이 적분을 풀어주면 우리가 도심의 위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제 1번부터 다음 시간에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예제를 마저 더 풀어보고 그런 다음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